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정부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논란과 관련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상세한 검토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히면서 대검의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오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2013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걸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유보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러시아 로켓 이상으로 발사가 연기된 이후 오늘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재발사됩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세훈, 안철수,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단일화 결과는 어떨까요? 미리 예상해봅니다. 이번 선거 거의 이겼다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 20주기를 맞아 공개된 청운동 자택 내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15명으로 엿새 연속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봄철을 맞아 이동량 증가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봄방학을 맞아서 휴양지로 몰려드는 인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관련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폭동 진압 장비를 든 경찰이 마이애미 비치에 유흥가에 출동했습니다. 거리를 메운 휴양객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가기 바쁩니다. 앞서 시 당국은 봄방학을 맞아 휴양객이 몰려들자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도심으로 연결되는 모든 다리를 폐쇄하고 밤 시간대 통행 금지를 선언한 겁니다. It feels like just any match could set it off, and we don't want to wait to take these kinds of actions in the wake of a tremendous tragedy. 그런데도 끝끝내 사람들은 휴양지에 밤을 즐기겠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Get that curfew. We out here. We out here. No sleep. Period. 통제되지 않는 철없는 행동에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Frankly, I'm concerned that the behavior is getting a little bit more for us to be able to handle.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봄방학에 휴양객들이 움직이고 뒤섞이면서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리포트 봤는데 완전히 통제 불능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휴양지죠. 바로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미국에는요, 3월 셋째 주가 바로 봄방학이 시작됩니다. 이때로 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플로리다를 방문하는데요. 3월에만 미국 전역에서 공항에 110만 명이 도착했다고 미국 언론은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110만 명이요? 네, 경찰은 마이애미 해변에 비상사태를 이렇게 발령을 하고요. 이들을 해산시키겠다며 최루탄을 이렇게 꺼내드렸는데요. 그런데 경찰에게 체포된 한 남성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현재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한 남성이 경찰차 안에 방역법 위반으로 체포가 돼 있습니다. 아이고. 차 안에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남성이 경찰차에 접근하더니 문을 살짝 엽니다. 갑자기 체포된 남성이 튀어나오더니 냅다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남성 자세히 보시면 수갑을 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수갑 찬 채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이 남성을 따르는 군중의 모습인데요. 남성이 도망간다는 사실에 환호와 함께 그를 뒤따라갑니다. 아이고, 네. 네, 결국 도망친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고요. 도주죄까지 추가돼서 현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에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명인가 사망을 했는데 이 나이트클럽, 이 해안 거의 통제 불능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백신 접종 이후에 포옹하는 게 또 유행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포옹하는 영상이 최근 SNS에 정말 들불처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Go see her. Who is that, Trax? Who is that? 네, 지금 보신 모습이 1년 만에 손주를 안아보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만에요. 네, 사실 이 영상의 제목이 이거였는데요. 이게 바로 백신을 맞는 이유입니다.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이런 제목 저희가 뭐 들은 이상 더 이상 뭐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준비한 거는 코로나가 한창 발생하고 있었을 작년 7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모습 좀 같이 좀 띄워봐 주실까요? 네, 그때 정말 다른 내가 아는 지인들이랑 같이 포옹을 하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온몸에 가운데 비닐을 하나 놓고 손에도 비닐 장갑을 끼고 그렇게 포옹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네. 이게 뭐야?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팔만 빼서 비닐을 온통 뒤집어 쓰고 저렇게 해야만 겨우겨우 포옹을 한번 할 수 있었었는데 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까지 백신 접종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백신 접종을 이제 완료한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전히 완료를 한 항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거리두기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저런 1년 만에 눈물의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런 눈물의 상봉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까운 지인들에게 포옹해 주는 거 정말 일상이었잖아요. 네. 일상이었지만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이런 감정들, 소중했던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잊지 말고 코로나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런 영상을 보면서 좀 드네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군요. 이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비닐로 가린 다음에 이렇게 포옹하는 이런 상황을 코로나 허그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할아버지, 이 할머니하고 손자가 이렇게 잡는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 이게 진정한 그냥 허그, 포옹이라는 뜻으로 제목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조금 전에 통제불능의 마이애미 비치 화면, 그리고 넘어가서 이 백신 접종 후에 가족과 포옹하는 화면, 상당히 좀 대비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유례 없이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비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은 희망의 서광이 보인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여태까지 1억 2,281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270만. 네. 이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참화를 입은 거죠. 그렇죠. 가장 강국이라는 미국에서 여태까지 환자가 2,966만, 거의 3천만이 나오고 지금도 하루에 5만 2천 명씩 나옵니다. 아이고. 미국에서 여태까지 사망한 사람이 53만 9천 명, 54만 명이 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이렇게 강타한 사상 초유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희망이 없냐? 지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백신이라는 거죠. 지금 작년에만 해도 비닐로 칭칭 감고 겨우 만나고 가족 요양원 거의 만남도 불가능했는데 그렇죠. 지금 미국이 벌써 백신 접종이 한 20%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는 이제 면회를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통해서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네. 우리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좀 맞기 시작해서 조금씩 백신이 더 좀 맞기를 바라고 그때까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마스크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와 백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희망이 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거리두기도 하나 더 지켜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 백신 관련해서요. 앞서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당국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논란에 대한 논의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요양시설 등의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윤정 기자, 네. 현재까지 이 일정의 뭐 변경이나 변화는 없는 거죠?
네, 아무래도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지난 20일에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국내외 이상 반응 현황을 공유를 했고요. 또 세계보건기구 등이 내놓은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보시죠.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러한 해외 평가 결과와 국내 이상 반응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내외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믿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역시 이 기존 예방접종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혀서 이 65세 이상에 대한 이 백신 접종을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 백신 접종이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백신 접종 후에 가족들과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죠.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마음 놓고 포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봅니다. 세 번 삐끗 바이든 건강 이상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 모습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동석 기자. 네. 미국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고령이라서 건강 문제 계속해서 제기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었다고요? 네, 먼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78살의 나이로 대통령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저렇게 올라갑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10걸음 정도 올라가나 싶더니 헛걸음을 들이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데요. 이후 다시 걸음을 재촉하더니 다시 비틀거립니다. 완전히 넘어지면서 무릎을 닿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오른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있어서 아이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계속해서 계단을 오르며 결국 계단 위에 올라가서는 뒤돌아서서 경례를 하고 이렇게 에어포스원에 탑승을 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네. 현재 건강 이산설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계단에 올랐지만 결국 백악관 부대변인이 이렇게 에어포스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설명에 나섰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100% 괜찮다. 바깥에 바람이 매우 많이 불어 나 역시 계단을 오르다 넘어질 뻔했다. 그러면서 건강 이상설에 대해 부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지난해 11월이었죠. 당선 직후에 자신의 반려견과 놀아주다가 오른쪽 발목에 실금이 가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건강은 1급 기밀입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 기자들이 기내에서 질문을 던졌지만 백악관은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넘어갈 정도였을까요? 김은미 기자. 네.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어땠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 오바마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가뿐하게 딱 트랩을 올라가서 딱 손을 들고 타는 모습, 저는 이게 기억이 남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가는 모습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좀 가볍게 사뿐사뿐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억에 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전용기를 탈 때 좀 가뿐하게 사뿐사뿐 약간 뛰듯이 조깅하듯이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인데요. 상당히 가뿐하게 올라가고 있죠. 사실 호리호리한 뭐 체격이나 뒷모습도 좀 비슷해서 좀 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에 부통령 시절 오바마 대통령이랑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지근거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보고 이제 그때를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요?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나이가 좀 많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자 좀 이렇게 가볍게 나 계단 다 오를 수 있어라는 걸 좀 보여주고자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만 59살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 나이로 만 78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차이가 나는데
따라하기에는 좀 과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헛발질을 했군요. 근데 저 모습 보고서 지금 패러디물 쏟아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패러디가 좀 나와야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준비한 그 패러디 모습 같이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예, 방금 보신 거 지금 그 골프 광인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아이고. 골프공인데 이게 계속해서 바이든이 맞았습니다. 넘어지면 이번에는 이 슈퍼마리오가 나타나죠. 그리고 계속 바나나 껍질을 던지니까 그거를 밟고 지금 저렇게 넘어집니다. 이번에 등장한 거는 이 에스컬레이터인데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지하철에서 이제 계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에스컬레이터. 또 다른 방식의 저런 가만히 서 있으면 올라간 저런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텐. 그런 얘기인 걸로 보이고 이번에는 이 엉거주춤 넘어질 때의 모습을 패러디해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이런 패러디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트랩이 에스컬레이터로 돼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참 편하긴 할 것 같네요. 네. 윤지영 기자, 이번엔 반대로 항상 이 건강함 나타내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번 네. 주말 모습 공개됐던데 그때도 항상 건강함 유지하던가요? 네, 크렘린궁이 공개한 사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함께 휴일을 보낸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좀 사진을 먼저 보시면 지금 보시면요, 저게 험지에서 탈 수 있는 특수 트럭인데 저 눈 덮인 숲을 저 트럭을 가지고 드라이빙을 하는 이런 영상을 지금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직접 운전을 하는군요. 네, 직접 운전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저 눈 덮인 숲 한가운데에서 식탁을 펴고 식사를 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지금 텐데.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저 사진인데 저기 왼쪽에 있는 남성이 쇼이구 국방장관이고 그 옆에 푸틴 대통령이 채소 중심으로 지금 식사를 하는 모습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크렘린궁은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위치를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저 쇼이구 장관의 고향인 시베리아 타이가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 지역인데 지금 푸틴 대통령,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유력 후계자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에도 생일을 앞두고 함께 그 산행을 즐기는 모습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함께 저렇게 눈 덮인 숲에서 휴일을 보내는 이 모습을 공개를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4번째 임기 2024년에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개헌을 하면서 이후에 2차례 6년의 임기를 더 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돼서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한데 이때가 되면 푸틴 대통령의 나이 84살입니다.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지는군요. 네, 36년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만큼 이 크렘린궁은 푸틴의 이 휴일 일정을 공개를 하면서 고령이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일정을 수행하는데 체력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과시하기 위한 거고요. 또 앞서서 한 영국 언론이 푸틴 대통령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낸 적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크렘린궁 논평할 가치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러한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러한 영상 공개로도 보입니다. 은영 위원님, 이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항상 건강한 푸틴 대통령 모습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두 대통령이 참 비교가 많이 돼요. 네, 그렇죠. 일단 나이 차이도 한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중에서 가장 최고령입니다. 그렇죠. 78세로. 당연히 뭐 그 나이가 되면은 뭐 작은 병 하나 없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뭐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이제 비틀거리는 모습 저거 보고도 혹시 뭐 다른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측근들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 또는 이제 이런 쪽에서 치매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까지 있었고 또 오래전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뇌동맥류 질환을 앓은 적도 있어요. 뭐 그래요? 치료가 됐지만 약도 먹고 뭐 그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건강 이상설 뭐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건데 뭐 그걸 의식해서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 투표 마감된 후에 승리 선언을 할 당시에 그 연단 있잖아요. 연단으로 나와서 승리 선언하기에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막 가볍게 뛰어나오거든요. 조깅하듯이. 그것도 이제 난 이렇게 건강해.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바이든보다는 10살 아래예요. 그래도 69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적지 않은 나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도 그림도 봤지만 극한 체험, 뭐 이렇게 얼음 목욕 같은 거, 그다음에 험지 방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체력이
건강하다, 체력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런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만 78세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69세 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0살 차이 나는데 과연 10년 뒤에 푸틴은 여전히 건강미를 뽐낼까? 저는 갑자기 참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현대가 며느리 포착, 고 정주영 옛 자택 공개. 지난 주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0주기 제사가 있었습니다. 범현대가 식구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이동석 기자, 네. 이 현대가 사람들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사람이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항상 얘기가 되잖아요. 지난 제사에도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20주기 제사가 그제 청운동 자택에서 열렸습니다. 범현대가 가족들이 총 집결을 한 건데요.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 화면에 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옥색 한복 차림으로요. 시어머니인 이행자 여사와 함께 우산을 쓰면서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송가를 떠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15년이나 됐군요. 네, 노현정 씨는 지난 2006년이었죠. 정대선 BSNC 사장과 결혼하면서 재벌가 며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노 씨는요, 현재 결혼 후에 방송을 중단하고 내조에 전념하며 슬하에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송 떠난 지가 15년인데 15년 전에도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매년 15해가 지날도록 매년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그런데 저 당시에 이제 현대가 사람들 말고도 청운동 자택 내부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노현정 전 아나운서나 청운동 자택이 이게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베일에 쌓인,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항상 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은데 이 청운동 자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먼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외경이에요. 외경을 보면은 2층으로 돼 있고 상당히 딱 한눈에 봐도 상당히 넓은 그런 집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물 면적이 317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평으로 따지면 96평쯤 된다라고 하는데 이 건물도 건물이지만 그 앞에 이 앞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 앞마당에 뭐 바위가 있고 여기에 뭐 양산동천 그리고 뭐 남거유거 그러니까 뭐 볕이 잘 들고 신선이 살 만큼 참 경치가 아름다운 곳 그리고 그 남거 장호진이 여기서 기거하는 그런 집이다라는 그런 뜻의 뭐 남거유거 이런 게 이제 바위에 새겨져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다는 잔디가 딸린 마당이군요. 그렇습니다. 잔디도 보통 잔디가 아니라 거의 운동장만한 잔디입니다. 네. 근데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집 안에는 이제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그 왼쪽에 보시면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그 영정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정 명예회장의 이 모친인 한성실 여사의 그 영정이 같이 나란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약간 오래된 듯한 저 나무로 된 피아노가 지금 보이고 각종 뭐 그 서예 작품 등등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참 수수하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하면 재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어떤 재벌가의 느낌이랑은 좀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 대표님, 예. 이 정주영 명예회장제 생전에 보면 저 청운동 자택에서 자녀들하고 새벽 일찍 아침 식사 같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윤 대표님도 저 내부 모습은 처음 보시나요? 뭐 그 정주영 명예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부 가구가 공개된 적은 있어요. 소품 같은 거. 정주영 명예회장이 구두도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재벌이면은 최고 해외 명품 구두 신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 떨어진 구두 뒤축이 그때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고 네. 가구라든지 의자, 소파 이런 게 아주 낡은 그런 게 소개돼서 저 재벌회장이 저렇게 소탈하신가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근데 저 내부 봐도 네. 소위 얘기해서 뭐 삐까뻔쩍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도 않고 뭐 피아노도 그렇고 굉장히 소탈하죠. 네. 현대가가 그 가풍이 굉장히 소탈하고요. 같이 뭐 등산도 저도 한번 가보면 뭐 배낭에 맛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귤 몇 개 그냥 넣어오고 네. 물 한 병 들고 오고 뭐 그 정도로 아주 소탈하고 뭐 그렇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운동 인왕산이 얼마나 풍치가 좋아요. 그렇죠. 인왕 재색도 정선에 뭐 그런 그림 있는 풍채가 좋은 그 계곡 밑에서 거기 살면서 이제 새벽 5시에 거기서 자식들 다 모아서 식사하고 그리고 개동에 현대그룹 사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출근하는 거예요. 5시에 식사하고 회사는 6시쯤 도착하는 거죠. 네. 지금도 현대자동차 양재 IC 근방에 있잖아요. 네. 새벽부터 거기 차 막힙니다. 그 가풍이 지금도 일찍 일어나서 모으는 거죠. 그만큼 끈끈하고 그 소탈한 그런 문화다. 정주영 회장 생각나는 게 살아계실 때 2가지 아부를 참 좋아했대요. 아부요? 예, 부하들이 아부하는 거. 네. 첫째는 정주영 명예회장 아들 칭찬해주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그래요? 아들들을 다 이렇게 이뻐하고 가족애가 그만큼 끈끈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군요. 그렇죠. 동생 정세영 회장한테도 현대산업개발을 물려줬잖아요. 네네. 그럴 정도로 가족 간의 우애가 끈끈했다. 또 하나 좋아하는 아부는 뭐냐면 삼성하고 비교해서 삼성보다 훨씬 잘합니다. 한번 그렇게 좋아했대요. 삼성하고 현대하고 경쟁해가면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만큼 선진화되고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봐야죠. 네. 정정 회장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제 기자하면서 보면 이 98년도에 1998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다 힘 빠졌을 때 네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거리로 실업자가 쫓겨나올 때 1998년에 소 1,000만 마리를 몰고 판문점에서 트럭에 싣고 직접 북한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김정일도 만나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고 했는데 그분의 저는 그 창의력 그리고 돌파력 항상 부하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봐 해봤어? 그렇죠, 맞아요. 아주 그런 기업가 정신 이게 살렸다는 게 볼 수 있고 지금도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이런 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견실한 기업으로 이렇게 크고 있는 게 정주영 명예회장의 그 소탈하고 적극적인 그런 정신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재계 3세 중에서 가장 자식들이 똑똑하다는 평이 또 듣는 게 지금도 현대그룹입니다. 그래요? 정 명예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난다.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울한 일도 많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하루는 그래도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여전히 잠행 중인데 윤석열 지지율 사상 최고. 자,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윤정 기자, 네.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엄청 상승세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 39.1%로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현재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집계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게 최고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7%, 이낙연 전 대표는 11.9%로요. 이 이재명 지사와 윤 총장의 격차 무려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고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두 사람을 합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윤 전 총장 지금 보름 넘게 칩거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권 주자로서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인가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이 이제 신당 창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신당 이름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 아직 정계 진출을 공식화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지지자들은 신당 이름까지 정한 상태입니다. 이 SNS에서 이미 22,000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한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 신당 이름을 다 함께 자유당으로 정하고 지금 창당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자유당이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살아온 궤적을 담아서 이 위인전과 같은 책을 쓰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또 일부 지인들도 책 출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친구들이 대학 시절과 사법연수원 시절에 일화를 엮어서 이걸 소재로 사적인 면모를 이렇게 대중에게 알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소탈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이렇다 할 외부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집 밖으로 외출조차 좀 자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4.7 재보선 전까지는 별다른 대외 활동이 없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고요. 또 강연이나 책 출간 등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기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이동석 기자, 네. 그 단체 대화방 멤버죠? 기자들 많아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카톡방이 있다는 걸 알고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이 카톡방은요,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인 송경식 변호사가 만든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10일 개설된 이 카톡방에는요, 오늘 오전 현재 130여 명의 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부뿐만 아니라 법조계 출신 기자들도 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자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카톡방은요, 대선 혹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의 카톡방에는 정작 윤 전 총장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이 없어요? 예, 윤 전 총장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데요. 이렇다 할 말도 현재 공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3월, 4월 중에 윤 전 총장이 행보에 나선다면 이 카톡방을 통해서 현재 공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뭘 한다 그러면 저 단체 대화방 통해서 이제 공지가 가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 윤 전 총장이 야당 소속 보좌관한테 영입 제안을 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일단 영입 제안을 받은 야당 보좌진은 누군지 아직 확인이 되진 않고 있지만요. 대선을 앞두고 같이 일하자. 이런 제안이 정치권에 현재 굉장히 많이 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주위에서도요, 건너 윤 전 총장 측이 이렇게 한번 캠프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 이런 제안을 받은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요. 예, 다만 중요한 건 이 제안을 한 게 윤 전 총장이냐 아니면 윤 전 총장의 측근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프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 이 제안을 한 사람들은요.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 혹은 측근을 자처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실제 윤 전 총장의 개입이 얼만큼 있었느냐가 윤 전 총장의 앞으로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윤 전 총장이 현역 보좌관들하고는 내가 같이 할 생각이 있지만 정치인들하고는 내가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그동안 알려졌었던 게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정동영, 김한길, 정대청 이런 어떤 동교 동계 인사들하고 상당히 좀 친분이 있고 실제로 이 정치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요. 오히려 이 윤 전 총장은 옛 정치인들이랑 얽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니 뭐 굳이 얽히면 안 될 것까지야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추측해 보건대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은 거대 정당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정치권에서 보면 혜성처럼 등장한 어떤 뉴페이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성 정치인들이랑은 다른 나만의 어떤 신선함 그게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파 정치인들, 동교 동계나 이런 사람들은 개파 정치인들이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엮이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의 강점이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기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계속해서 두문불출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행보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19일이었죠.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네, 나오는 사진에 그 명예교수님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요. 상식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명예교수는요. 인재와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라. 이렇게 윤 전 총장에게 조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 명예교수는 1920년생 철학자입니다. 저는 살만한데 나라가 걱정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고언을 한 바 있었죠. 윤 전 총장의 지인은요. 어떤 정치를 할지 보여주는 만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의 또 다른 측근은 김 명예교수와 윤 전 총장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행보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 또 들린 얘기가 있는데 윤 전 총장이 퇴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데가 대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방문 말고 이 검사들한테 또 어떤 책을 이렇게 나눠줘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책을 나눠주라는 지시를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한 건데요. 지난 12일부터 전국 검찰청 인선 검사들에게 현재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요, 재임 당시 쓴 발간사에서요.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서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강조한 부분은 바로
거약 척결입니다. 거학 척결이요? 네, 모겐소 검사장의 전기를 소개하면서 일단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윤 전 총장의 의지가 담긴 마지막 공식 메시지다 이런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검은 교육용 목적이라면서 현재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 의원님, 네. 이 총장 사퇴 직전에 대구를 방문하고 이 검사들에게는 거학 척결을 강조하면서 미국 검사가 쓴 책을 이렇게 나눠주고 퇴임 전부터 여러 가지 행보들을 미리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사퇴를 한 게 지금 이달 초였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윤 총장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LH 사태 관련해서 한 2번 발언한 게 전부예요. 인터뷰한 게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벌써 윤사모가 결성이 돼서 한 2만여 명 이른다고 하고 신당 창당한다며 이름까지 만들고 또 뭐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공보 조직을 결성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윤 총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측근들이 먼저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 뭐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32.1% 나오더니 다시 뭐 39.1%, 4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과도 이런 분위기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꾸준히 얘기하고 있지만 4.7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공식적인 정치 행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세훈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단일화 후보가 되면 선거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까지 공식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이동석 기자가 얘기했지만 모겐소 검사장 그 전기를 기자들한테 아니 기자들이 아니라 검사들한테 2,300분가요?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작된 게 2020년 지난해 7월에 이미 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가 어땠냐면은 그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권력 비리 한마디로 수사를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진두지휘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하고 굉장히 각을 세우던 그런 시기였어요. 물론 그때도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정치를 할지 말지 확신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정치 참여를 염두에 두고 그런 책을 뭐 검사들한테 뿌리기 위해서 제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본인의 소신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모겐소 검사장 이라는 사람이 거학 척결에 힘썼던 그런 검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소신을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내가 나가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제작했고 그게 이제 시간이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배포를 못하다가 이제야 배포된 걸로 알려졌고요. 연세대 그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를 만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윤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달여 뭐 재보궐선거 이후에 만약에 본격 모습을 행보를 하더라도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지금 자신의 어떻게 보면 멘토, 인생의 멘토일 수도 있고요. 정치 멘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인생의 멘토로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오늘이 아니라 19일이죠. 김영석 교수를 방문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아까 눈길을 끄는 게 김영석 교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상식과 정의 얘기도 했지만 조언을 했다는 게 그 전문가들, 인재 전문가들과 함께 하라는 말을 했다는 걸로 봐서 이런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외부에서 경제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권 후보가 단번에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랬을 때 본인이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봤을 때 인재나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할 때 할 것 같다. 그런 차원의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봤을 때 뭐 윤 전 총장이 충암고에 뭐 서울대 법대에 뭐 그다음에 충청 이러기 때문에 뭐 지연 학연 들어서 인맥 충암고 인맥 서울대 인맥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인맥이나 학연 따지지 말고 정말 자신이 안목대로 안목이 있어야 전문가들도 고르는 거거든요. 자신의 안목은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안목대로 어떤 전문가들을 자기가 같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 기간이니까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은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것 같군요. 그러면. 네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 전 총장을 거론하면서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무슨 내용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윤건영 의원 앞에 붙는 늘 수식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건데 이런 윤건영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굴할 정도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자기 군사를 육성을 해야지 용병인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 쓰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니까 제가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 김은미 네. 기자. 지금 최근에 이 추미애 전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대권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잖아요. 그런데 네. 이걸 보고 또 그 진중권 전 교수가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공공연하게 지금 대권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드러내면서 가장 최근에 한 말이 이런 거였는데요. 국민들이 제가 가진 여러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날 부른다면 달려가겠다, 뭐 부르면 응답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가수 송창식 씨의 인기곡이죠. 왜 불러를 개사해서 안 불러 사고 치다 잘린 사람을 왜 불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관할 때 깽판 치더니 왜 하면서 다신 얼굴 들이밀지 말라라는 말까지 어떻게 보면 추 전 장관이 보면 가슴을 후벼 팔 만한 그런 말들을 거듭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의 신당 창당 가능성 소식. 과연 윤 전 총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물밑에서 조율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지금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여러 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통해서 꼭 믿어야 되는 팩트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모두 야당 우세 여론조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 양자 구도에서의 지지율은 어떨까? 김원미 기자. 네. 지지율은 어때요? 네, 저희 같이 그 그래픽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상파 3사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조사한 건데 먼저 박영선 후보랑 오세훈 후보를 보면 박영선 후보는 30.4%, 오세훈 후보는 47%입니다. 16.6%포인트 차로 좀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데 이 박영선 후보랑 그럼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은 박영선 후보가 29.9, 안철수 후보가 45.9%입니다. 그러니까 16%포인트 차이인데 다시 말해서 야권에 누가 나오든지 지금 여당 후보는 확정이 됐죠. 박영선 후보, 이 박영선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오차범위 바뀌군요. 네. 자, 더불어서 부산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26.7%,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38.5%로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지금 여론조사 서울, 부산시장 여론조사 두 군데 다 보니까 어쨌든 이 여권보다는 야권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모두 앞서고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지금 이 시점에 나온다고 보세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의외로 좀 크게 다가오는 거 아니냐. 뭐 LH 사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권에 대한 이 분노 이게 굉장히 좀 큰 것 같다. 그 공정성이 많이 좀 훼손된 거에 대한 반발심. 이래서 좀 젊은 세대들도 뭐 40대는 물론 여당을 지지하지만 20대, 30대부터 50대, 60대, 70대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제일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는 만큼 지금 윤석열 지지도는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그렇게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가덕도 문제도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참 의욕적으로 그 김해를 포기하고 가덕도를 밀었잖아요. 네. 근데도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도 같이 가덕도를 밀고 있고 또 가덕도를 한다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빨랐어요. 빠르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이슈에 또 묻혀버린 또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거돈 또 전 시장 부산시장의 가족들이 또 인근에 또 땅이 또 많은 거 이것도 부동산 문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부산은 지역적으로 그 야당이 좀 강하지만 서울은 또 조직력이나 이 밑바닥 결집력 이거는 또 굉장히 또 여당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도가 어떻게 또 나중에 투표 결과로 밝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영걸 대표 해설처럼 지금 이번 선거 결과가 국정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이 문제로도 지금 갈립니다. 이동숙 기자,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어때요? 네, 일단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바로 40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0대요? 네, 서울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요. 40대에서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오세훈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부산시장 양자 대결에서도 유독 40대에서
김영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40대에서 여당 지지 성향이 돋보이는 이유, 바로 보수 성향에 대한 반대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 그리고 국정농단 탄핵 등에 대한 반발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조국 사태, 부동산 이슈 등에 대해서도 여당을 보호하려는 계속적인 움직임이 40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는 국정심판론이 앞서지만 40대에서는 유독 국정 안정론이 앞선다. 맞습니다. 자, 이번 선거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는 횟수가 부쩍 늘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해찬 대표가 이번 선거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한 말인데요. 먼저 영상 보시죠.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이익을 챙긴 거고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 전 대표 지난해 8월 당대표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좀처럼 공개적인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 잇따라 출연을 하면서 이와 같은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봤잖아요. 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이해찬 전 대표 이 얘기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야권 단일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하면 오세훈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이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상반되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때문에 야권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해찬식 상황 정치는 구제불능의 꼰대 정당을 자임하는 꼴이다. 이렇게 맹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김웅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승리 호소인이다. 승리 호소인. 네, 좀스럽고 민망해서 더는 언급 안 하겠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가 정말 대놓고 이번 선거 이기겠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의도가 있겠죠.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펼쳐진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 후보가 쉽게 이길 거다 이런 예측들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여론조사의 오류 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간 이기거나 동점 수준이 될 것이다. 지금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네, 실제 개표 결과 어땠을까요? 글쎄, 그럼 뭐 개표기로 오세훈 후보가 그때 시장이 됐으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겼겠죠. 네, 그런데 두 후보의 표 차이 2만 6천여 표로 단 0.6%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 전 대표의 말이 뭐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 대표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선거 한 보름 남짓 남았는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 선거 거의 이겼다. 이 발언 결국에는 이 지지층 보러 투표소에 와서 투표를 해라. 이렇게 결집하는 이 발언입니다. 이 전 대표 지난 2018년 전당대회 당시에는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 이 20년 집권론의 향배를 가를 이 대선의 전초전입니다. 현재 LH 사태와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악화된 여론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당의 조직력을 다짐으로써 여기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과연 여론조사 결과와 이 전 대표의 주장 중에
어느 쪽으로 더 가까울지 글쎄요. 4월 7일이 기다려지긴 합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까지 돌아와서 이 선거 지원의 총력을 지금 다하는 상황인데요. 김원민 기자, 여기에다가 민주당은 또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도 있대요. 네, 사실 지금 민주당의 내부 상황, 뭐 한마디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요. 이제 뭐라고 했나 한번 보면 선거가 긴박하다.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간절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든 문자든 무조건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호소를 하자. 나도 전화로 열심히 독려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민주당 안에서는 이 조직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실에서는 이제 서울적 유권자들의 어떤 그 명단을 주고 의무 할당량을 정해서 여기 꼭 연락해서 그 선거에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좀 해라라는 얘기가 일단 얘기까지 있습니다. 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지금 백불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소위 이제 집토끼라고 하잖아요. 지지층 결집을 해야 돼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조직 총동원령까지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하는 우리 선거 이겼다. 이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나요? 저는 뭐 그냥 용기를 가져라, 힘내라. 우리 조직력은 지금 2010년 오세훈 시장 사퇴한 후에 2010년 선거 이후에 서울에서 8번 선거했는데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그럼 뭐 시의원이나 뭐 구청장이나 다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력이 단단하니까 한번 해보자. 뭐 용기를 불러주는 뭐 이 정도 용어지. 저는 뭐 이겼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섣부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직 그 당 대표고 옛날 총리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좀 대비되는 측면도 있어요. 둘 다 킹메이커입니다. 예, 그 이해찬 대표도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많이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박근혜 대통령부터 많이 했잖아요. 두 분이 공통점이 킹메이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생각한 거를 거칠게 표현하는 게 똑같아요. 거칠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강성 지지층들 힘 좀 모아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뭐 응원가 뭐 저는 그 정도로밖에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이제 이긴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지층들 결집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지면은 정권 20년을 항상 예측을 했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무너지면은 레임덕이 오고 내년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흔들리니까 여기서 지면 안 된다. 강성 지지층들이요 나와라 이번에 기권하지 말고 뭐 이런 호소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명확히 드러난 건 없지만요. 전문가들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겐 평일 조사가 유리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평일에는 중도층 응답률이 낮다 보니까 고령층일수록 응답률이 높고 그만큼 오세훈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100% 무선 전화 요구로 현재 결론이 났습니다. 100% 무선 전화는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유선 전화보단 무선 전화에서 젊은 층 응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도보다는 보수가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보다 확실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적극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경쟁력과 적합도를 물어봅니다. 800명씩에서 모두 다 합치면 3,200명을 대상으로 이 경쟁력과 적합도를 물어보게 되는데, 자, 김은미 기자. 지금 어쨌든 이 여론조사는 100% 무선 전화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 주장한 거는 10%는 유선 전화로 하자. 이게 이제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제 10% 유선 전화를 민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포기하면서도 오세훈 후보는 좀 홀가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나하나 지금 양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여론조사 방법이 확정이 된 다음에 자신의 SNS에 홀가분하다라는 글을 오세훈 후보가 올렸습니다. 보면
나는 단일화만 생각하고 또 한 번에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 명분도 크지 않고 또 실리가 없을 거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젠 좀 홀가분하다. 처음부터 나는 유불리를 계산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거짓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단일화 합의 이후 지금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오늘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야권 연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신기루와 같은 후보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든든하고 탄탄한 조직과 자금 그리고 넓은 지지 기반까지 갖춘, 그래서 3박자를 모두 갖춘 민주당이 가장 버거운 상대로 표적을 삼고 집중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곡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민주당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선거 기간 내내 사실이든 아니든 매일 하나씩 터뜨리고 공격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다가 선거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추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결과가 이르면 내일도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두 위원님 예상 한번 들어볼까요? 과연 단일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누가 이길까요? 은영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어저께 공중파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박영선 여당의 후보한테는 한 10%포인트 이상으로 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오세훈과 안철수 누가 될 거냐를 물은 거는 거의 1% 안팎의 차이로 거의 박빙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늘하고 내일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19일까지 등록일까지 단일화가 안 됐을 때 양보안을 어쨌든 제일 먼저 딱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양보를 했으니까 좀 조건은 불리하겠지만 양보 이미지 때문에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나중에 오세훈 후보가 좀 알아차렸잖아요. 그래서 양보 경쟁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무선 전화 100%를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양보한 결과가 됐어요. 먼저 그러니까 선빵은 안철수 후보가 날렸는데 먼저 선수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오세훈 후보가 결과적으로 무선 전화 100%를 받아들이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 양보한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양보 경쟁의 효과는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교착 상태에 빠졌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양보 카드를 먼저 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빨리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론조사가 어쨌든 뭐 빨리 이루어진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시간을 끌수록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해지니까. 그러니까 빨리 앞당겼다는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한데 지금 공중파 조사 결과로 보면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추세로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점점 계속 치고 나가는 거고 원래 적합도는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고 경쟁력은 안철수 후보가 원래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제 공중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심지어 적합도에서도 한 1%포인트 안팎인데 오세훈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쟁력에서도. 네네. 경쟁력은 원래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경쟁력도 오세훈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오세훈 후보 쪽에 지금 몰리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국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여론조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추세는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고 있다. 네.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예측이 제가 하고 싶지만 하루 만에 틀리면 금방 들키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은 오세훈 전 시장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력 또 여러 가지 자금력 선거운동 앞으로 하는데 국민의힘 그 100석이 넘는 의원의 힘이 크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상향이고 안철수 대표는 약간 좀 주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춤하는 거랑 상향하는 거랑 같이 부딪히면 아무래도 상향하는 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가 내곡동 그 제대로 해명 못하면 오세훈 시장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연하게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세게 했잖아요. 그것도 좀 저렇게 좀 급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 뒤집어서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동정표가 모인다면은 안철수, 오세훈 누가 더 많을까? 세석 있는 안철수 쪽에 동정표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단일화 룰 이게 좀 안철수한테 아무래도 지금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보고 하나 찍으라면 저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지금 상태로는 조금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후보 이 단일화 합의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봉합을 해야 할까? 이 부분이 문제인데 윤정 기자, 네. 각 당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합이 과연 가능할까? 좀 의아한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비난에 가까운 비판들을 그동안 내놨었잖아요. 정신이 이상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만큼 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데 그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특유의 언어 습관을 지적하면서요. 그 이면에 오만함이 있다.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묻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유치한 얘기에 내가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말했고요. 아,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단일화 후보가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늘 책임당원들에게 오세훈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그 문자 메시지 안에 담겨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최고의 관심사는 과연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될 것이냐일 것 같은데요. 뚜껑은 이르면 내일 열립니다. 프레스룸과 함께 하시죠. 윤정 기자, 이해찬 대표가 이번 선거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에 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한 말인데요. 먼저 영상 보시죠.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그건 그렇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이익을 챙긴 거고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 전 대표 지난해 8월 당대표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좀처럼 공개적인 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 잇따라 출연을 하면서 이와 같은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봤잖아요. 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이해찬 전 대표 이 얘기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야권 단일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하면 오세훈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이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상반되는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때문에 야권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해찬식 상황 정치는 구제불능의 꼰대 정당을 자임하는 꼴이다. 이렇게 맹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김웅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승리 호소인이다. 승리 호소인. 네, 좀스럽고 민망해서 더는 언급 안 하겠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가 정말 대놓고 이번 선거 이기겠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의도가 있겠죠.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펼쳐진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 후보가 쉽게 이길 거다 이런 예측들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여론조사의 오류 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간 이기거나 동점 수준이 될 것이다. 지금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네, 실제 개표 결과 어땠을까요? 글쎄, 그럼 개표 결과 오세훈 후보가 그때 시장이 됐으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겼겠죠. 네, 그런데 두 후보의 표 차이
2만 6천여 표로 단 0.6%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 전 대표의 말이 뭐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 대표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선거 한 보름 남짓 남았는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 선거 거의 이겼다. 이 발언 결국에는 이 지지층 보러 투표소에 와서 투표를 해라. 이렇게 결집하는 이 발언입니다. 이 전 대표 지난 2018년 전당대회 당시에는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 이 20년 집권론의 향배를 가를 이 대선의 전초전입니다. 현재 LH 사태와 부동산 민심으로 인해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악화된 여론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당의 조직력을 다짐으로써 여기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과연 여론조사 결과와 이 전 대표의 주장 중에 어느 쪽으로 더 가까울지 글쎄요. 4월 7일이 기다려지긴 합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